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숙입니다. 사랑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함께 마주 앉은 밥상, 다정한 눈빛,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어떤 사랑은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 크기와 깊이를 드러내는 모양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꼬박 3년. 어느 날 내 통장에 매달 낯선 숫자가 새겨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이라는 현실의 장벽 너머 남편이 숨겨놓은 약속의 무게를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별 후에 찾아오는 드라마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아침은 늘 똑같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꼬박 3년, 그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나는 매일 빈자리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찌개를 끓이는 소리만 가득한 이 고요함이 익숙하면서도 늘 쓸쓸합니다. 식탁 한편 남편의 밥그릇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그 빈자리를 맴돕니다. 그 빈자리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던 든든한 동반자가 사라진 후 내 마음속과 현실 경제에 들이운 불안의 그림자였죠. 나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돋보기를 쓰고 공과금 고지서와 작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꼼꼼하게 숫자를 짚어가지만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빠듯했습니다. 빠듯하다는 표현보다는 쥐꼬리만 하다는 남편의 생전 투덜거림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연금과 내가 모아둔 약간의 저축액으로는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버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번 지출을 줄여보려 하지만 물가는 내 가계부를 가차없이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러다 딸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것이 내가 남편을 잃은 후 가장 자주 했던 걱정이었습니다. 이 걱정은 단순한 재정적 불안을 넘어 홀로 남겨진 고독감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의 무게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난달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습관처럼 입출금 내역을 스크롤하던 내 눈이 멈췄습니다. 무심코 넘기려 했던 화면에 낯선 숫자가 선명하게 시야를 붙잡았습니다. 내 낡은 휴대폰 화면, 흰 바탕 위를 채운 푸른색 숫자는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갑작스럽고도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노후자금 150만 원. 단단히 잠겨 있어야 할 통장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도 지지난달도 남편이 떠난 직후부터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돋보기를 벗고 맨눈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선명했고 저교의 네 글자는 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통장의 잔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넉넉했고 그 넉넉함은 나에게 불안 대신 낯선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후자금? 이게 뭐지? 누구지? 설마 내가 모르는 남편의 보험이라도 있었나? 나는 곧바로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끝이 초조하게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수의 다소 피곤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에 대고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혹시 엄마 통장으로 뭐 보낸 거 있니? 아, 내 이름 말고 다른 걸로 노후자금이라고 찍힌 돈. 잠시 딸의 목소리를 들은 내 표정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며 굳어갔습니다. 나는 딸과의 통화 종료 후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누구야?
내 음성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새로운 의욕이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함께 관리하던 통장이었습니다. 이 계좌에 다른 사람이 정기적으로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은 남편, 생전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약속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끌어안고 살았던 나에게 이 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생전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던 약속의 파편이었습니다. 150만 원은 한 달의 생계를 넉넉하게 해줄 금액이었지만 그 금액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남편의 존재는 평생을 함께한 익숙한 모습에서 이제 숨겨진 비밀을 가진 낯선 인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입금 내역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 이 돈을 받아 노후의 안정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이 의문의 돈 뒤에 숨겨진 남편의 마지막 진실을 파헤칠 것인지 3년의 침묵 끝에 찾아온 이 낯선 입금은 내 평온했던 일상에 극적인 의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입금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세상에 남긴 미완의 숙제 혹은 미처 전하지 못한 고백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남편의 글씨체 하나하나를 훑으며 3년 전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남편의 마지막 행적을 역추적하는 탐정이 된 듯했습니다. 나는 땀을 닦으며 오래된 파일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철 안에는 3년 전 남편이 정리해둔 듯한 보험 증서와 회사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종이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었죠. 나는 남편의 물건 속에서 입금의 단서를 찾기 위해 3년 동안 덮어두었던 기억의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남편의 숨겨진 시간을 추적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나는 남편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내 믿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이게 뭐지? 내 손가락 끝이 멈춘 종이는 유난히 얇고 낡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서류들과 섞어 숨기려 했던 듯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뜻밖에도 발견된 것은 비밀 지불 약정서였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빚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약정서에는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변제 완료 시점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제라는 단어는 남편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인데 왜 나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일까요? 이 돈이 남편이 생전에 진 빚의 대가라면 그 빚은 왜 이제 와서 노후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내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약정서의 복잡한 용어들은 내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내 직감은 이 약정서가 현재의 입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이름은 박성준. 내가 전혀 모르는 이름입니다. 나는 급하게 30년 지기 친구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오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수다스러웠지만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인해 진지해졌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오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 큰일 났다. 아니, 큰일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박성준이라는 사람 있니? 우리 남편 친구. 오명자는 걱정스러운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성준? 우리 학교 동창 중엔 없었는데?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너 목소리가 왜 이리 떨려? 나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남편 서류 정리하다가 이상한 약정서를 발견했어. 비밀 지불 약정 같은 건데 박성준이라는 이름이 있어. 문제는 이 사람이 우리 통장으로 매달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노후 자금이라고 적어서. 오명자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 비밀 약정인데 돈을 보내? 보통은 빌린 사람이 갚아야 정상 아니니? 내 남편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사람이 갚는다는 건가? 그런데 왜 노후자금이라고 찍히는데? 친구의 냉철한 질문은 내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노후자금이라는 모호한 적요가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돈은 왜 3년 동안이나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지급되는 것일까요? 약정서의 날짜는 남편이 떠나기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 약속을 준비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통장 내역과 약정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눈빛은 의심과 불안,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와 먼지 속에 떠다녔지만 내 마음은 차가운 미궁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나한테 무슨 비밀을 숨긴 거야? 내가 모르는 당신의 사업,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당신의 삶이 있었던 거야? 결혼 생활 40년 나는 당신의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건가요? 내 혼잣말은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삶의 단면에 대한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이 낯선 돈은 더 이상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성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는 단서가 되었죠. 나는 이 박성준이라는 인물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남편을 제대로 추모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정서 하단, 희미하게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탈출구이자 미스터리의 입구였습니다. 나는 박성준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약정서를 자세히 뒤져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내 손가락은 긴장으로 인해 경직되어 있었고 번호를 누르는 순간 손톱이 휴대폰 액정을 강하게 누르는 소리가 주변의 정막을 깼습니다. 내 손가락은 번호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내 남은 삶과 남편과의 추억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이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결국 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진동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에서 낯설고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라는 짧은 응답에도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3년간 나에게 돈을 보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인물 박성준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40대 후반에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준입니다만 누구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방어적인 태도나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60대 초반에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 이창호 씨의 아내 정인숙입니다. 약정서에 적힌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약정서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전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준은 말했습니다. 아, 사모님이셨군요. 연락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오히려 체념이나 예상했던 듯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나에게 남편의 비밀은 박성준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매달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는 노후자금이라는 돈, 그리고 3년 전에 작성하신 저희 남편과의 약정서,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직접 만나서 들어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은 노후자금이 부족했고 당신과의 관계도 알지 못합니다. 이 의문들을 해소할 권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절박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성준은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은 만나 뵙기가 어렵습니다. 창호 형님께서 제게 간곡히 부탁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그 약정은 저희끼리의 비밀 약속이었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박성준은 완강하게 만남을 거부했고 비밀 약속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이 단어는 내 마음에 깊은 의혹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간곡히 부탁할 만큼 중요한 비밀이라니. 나는 40년 결혼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나는 감정이 격해지며 반문했습니다. 비밀 약속이요? 아내도 모르는 비밀 약속이 노후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 떠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돈이 무엇인지 당신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요. 당신의 거부는 남편에게 숨겨야 할 불명예가 있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분노는 박성준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속였다고 믿는 남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박성준은 한숨을 쉬며 어딘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호 형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레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사모님께서 지금 이 일에 깊이 관여하시면 형님의 마지막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준은 명예와 마지막 노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내 추궁을 피해갔습니다. 이 명예라는 단어는 내 머릿속에 남편의 과거 사업 실패와 연결되며 복잡한 실타래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성준은 나의 추가적인 질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놓인 남편의 유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만남은 거부당했습니다. 박성준이 언급한 비밀 약속과 명예는 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죠. 나는 박성준과의 짧은 통화를 통해 남편이 3년 전 세상을 떠나기 직전 뭔가 심각하고 은밀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책상을 다시 뒤지기 시작합니다. 박성준의 말처럼 남편이나 몰래 거에게 무언가를 준비했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편의 오래된 책상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서 먼지가 내려앉은 봉투 하나가 발견됩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메모지와 낡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장에서 이 봉투를 발견했지만 박성준의 연락을 피하는 과정에서 봉투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메모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수가 미안하다. 노후. 꼭 지켜주고 싶었다. 피투자 실패, 복구 중. 시옷. 이 메모와 USB는 나에게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였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성준이에게 연락하되 절대 내용을 발설하지 마라. 필체는 급하게 쓴 듯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피투자 실패와 시옷 나는 초성은 나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손댔던 작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내 노후자금 일부까지 잃었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후 손을 뗐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 메모는 남편이 끝까지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비밀리에 복구를 시도했음을 의미했습니다. P는 박성준을 뜻하는 것 같았고 시옷는 어떤 회사나 프로젝트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나는 USB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켜보는 낡은 노트북입니다. 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USB를 조심스럽게 삽입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시옷 프로젝트 기획서라는 제목의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나는 파일을 클릭할지 망설입니다. 파일의 용량은 상당히 커 보였고 남편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과 그로 인해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통장에 찍힌 노후자금과 박성준의 완강한 거부는 나에게 뒤로 물러설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파일을 클릭합니다. 남편의 숨겨진 노력이 담긴 기획서가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획서는 일반적인 사업 계획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금융 구조와 낯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단순한 생활비 충당을 넘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거액을 벌어들이려 했던 투기성 짙은 사업임을 암시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함께 왜 자신을 믿고 상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편이나 몰래 도박과 같은 위험한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오해를 품게 됩니다. 나는 박성준과의 만남을 반드시 성사시켜 이 기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남편의 마지막 노력의 정체를 밝혀내려 합니다. 나는 다시 박성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거절은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내일 오후 3시 행복다방에서 뵙겠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이 기획서를 경찰에 넘길 것입니다. 나는 박성준을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아내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남편의 마지막 도리임을 강조했죠. 결국 박성준은 고심 끝에 만남에 응했습니다. 낡은 커피숍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우리는 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고인이 된 남편의 비밀을 사이에 둔 채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커피숍은 조용했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소음을 압도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박성준은 깔끔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고 그의 눈가에는 진실을 숨겨야 하는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테이블 위에 기획서 사본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저는 남편의 메모와 USB에서 피투자 실패 복구 중 그리고 시옷 프로젝트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이 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신을 명예롭게 만들겠다고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투기성 사업의 결과물입니까? 당신이 말한 명예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내 목소리에는 이미 남편을 위험한 투기꾼으로 단정 짓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 오해는 이미 굳어진 벽처럼 단단했습니다. 박성준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창호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절대 인숙이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묻어달라고요. 형님은 사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린 것이 너무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성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의 일부를 숨겨야 하는 고통과 그로 인해 내가 겪을 오해를 감수해야 하는 의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불안이 현실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신뢰했던 남편이 노후를 위해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고 그 사실을 죽음으로 덮으려 했다는 배신감이 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내 시야는 눈물로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성준은 솔직히 말하겠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은 3년 전 퇴직금을 모두 끌어모아 시옷 프로젝트에 투자하셨습니다. 그게 대박이 날 거라고 믿으셨죠. 저도 함께 했고요. 형님은 성공해서 사모님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형님은 모든 것을 잃으셨고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박성준의 고백은 내 귀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실패? 그럼 통장에 들어오는 이 돈은 뭡니까? 실패한 사업에서 어떻게 돈이 나옵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도 꼬박꼬박요? 살아생전에 남은 건 노후 불안뿐이었는데 이 돈은 또 다른 도박의 씨앗이라도 됩니까? 내 남편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내 남편이 결국 당신과 손잡고 위험한 투기를 했단 말입니까? 나는 분노에 가득 차 박성준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을 향한 굳건했던 믿음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박성준은 이 돈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 돈은 형님이 남기신 마지막 투자금의 배당금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기 직전 형님은 자신이 확보했던 핵심 기술을 다른 투자자에게 아주 어렵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기간 동안 배당금을 받기로 계약하신 겁니다. 형님은 이 돈으로 사모님께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셨고 이걸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저도 형님과의 의리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박성준은 자신이 가지고 온 서류 봉투를 나에게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기술 양도 및 배당 계약서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남편 이창호의 이름과 복잡한 지분 양도 내역,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배당금 150만 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성준이 말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투기성 사업에 손을 댔고 실패 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핵심 기술을 팔아 노후자금 150만 원을 매달 확보했다는 것이었죠. 나는 서류를 훑어봅니다. 내용은 복잡했지만 배당금이라는 단어는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나 몰래 진행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희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무모함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당신이 말한 명예를 건 도박의 잔재군요. 그는 저를 위해 도박을 했고 저는 그 잔재를 받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그가 원했던 명예는 아내에게
평생 투기꾼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남기는 것이었군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테이블 위의 계약서 사본에 떨어졌습니다. 진실은 엇갈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행위를 순수한 희생이 아닌 무모한 도박으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계약서와 COCOCO 프로젝트 기획서를 펼쳐봅니다. 박성준의 설명과 남편의 메모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작은 틈새를 발견합니다. 박성준은 마지막 투자금이라고 했지만 남편의 메모에는 나에게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적혀 있었죠. 단순한 배당금 지급을 명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획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다가 무심코 스크롤했던 문서의 가장자리에 찍힌 작은 로고를 발견합니다. 성상그룹 계열사 로고. 이 작은 단서가 내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성상그룹을 명예롭게 떠났다고 했는데 왜 퇴직 후 손댄 투기성 사업에 그 그룹의 계열사 로고가 찍혀 있을까요? 내 직감은 박성준의 설명이 완전한 진실이 아님을 속삭였습니다. 나는 박성준과의 만남 후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딸 지수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 나는 혼자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읽는 내내 얼굴이 붉어졌고 결국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딸 지수 30대, 직장인, 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까지도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기술 양도, 배당금, 이게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에요? 이건 아빠의 도박이 남긴 찌꺼기잖아요. 아빠는 끝까지 혼자 결정하고 우리에게는 결과만 통보했어요. 돌아가신 후까지도요. 지수는 서류를 탁자에 집어던지듯 놓았고 종이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렬했고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내 아빠가 왜 그랬겠니? 내 눈에는 도박으로만 보이겠지. 하지만 아빠는 우리 노후를 지키려고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혼자 고군분투한 거야. 그 마음만은 알아줘야지. 당신 아빠는 평생을 책임감 있게 살았어. 설마 우리를 속이려 했겠니? 나는 남편을 옹호했지만 내 목소리에도 확신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딸 지수는 반박했습니다. 고군분투요? 엄마,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게 고군분투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엄마는 매일 가계부 보면서 한숨 쉬고 불안해하셨어요. 아빠가 진짜 우리를 생각했다면 이런 위험한 계약 대신 실패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함께 방법을 찾았어야죠. 아빠는 끝까지 무책임했어요. 왜 엄마를 믿지 못하고 저희를 믿지 못했어요? 아빠가 저희에게 남긴 건 이 의문의 돈과 이 돈에 얽힌 불안감이에요. 지수의 비난은 날카로웠고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습니다. 내 손은 떨리고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이 놓인 선반 쪽으로 걸어갑니다. 선반 위에 남편 사진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지만 나에게는 그 미소가 나를 속인 미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당신 아빠는
늘 책임감이 강했고 우리 가족이 전부였어. 이 계약서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연이 있을 거야. 박성준 씨가 나한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내가 그 남편의 진심을 꼭 찾아낼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지만 그 다짐은 지수에게는 무의미한 회피로 들렸습니다. 딸 지수는 냉정한 현실만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가 남긴 건 이 돈이에요. 이 돈을 받든 안 받든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아빠를 미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때문에 힘들지 않게 됐다는 사실만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아빠의 그림자를 쫓지 마세요. 지수는 냉정한 현실만을 말했고 나는 남편의 명예와 진심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계약서와 시옷 프로젝트 기획서를 펼쳐봅니다. 기획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던 내 눈이 한 구석에 찍힌 작은 회사 로고에 멈춥니다. 그 로고는 남편이 퇴직 전까지 다녔던 대기업 성상그룹의 계열사 로고였습니다. 남편은 분명 그곳에서 명예롭게 퇴직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나는 박성준이 남편의 실패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의 일부만 말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곧바로 남편의 퇴직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나는 남편의 퇴직 서류와 기획서에 찍힌 성상그룹 계열사 로고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의 핵심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예롭지 못한 퇴직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나는 수소문 끝에 남편의 직속 후배였던 김 부장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나의 간절함과 성상그룹 로고에 대한 언급에 결국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는 형님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님, 저희 남편 이창호 씨가 성상그룹에서 명예롭게 퇴직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혹시 남편이 퇴직 직전까지 추진했던 시옷 프로젝트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저는 남편이 우리 노후 자금을 위해 위험한 투기를 했다는 오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김 부장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어깨를 떨구며 목소리가 잠겨 있는 채로 고백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형님 명예 때문에 저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만 형님은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사에 의해 억지로 떠밀려 나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 부장의 고백은 내 머리에 천둥이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직장 동료들의 환송을 받으며 당당하게 퇴직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내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권고사직이요? 왜요? 남편이 회사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투기에 손을 댔습니까? 박성준 씨는 투기성 사업에 실패했다고 했는데 김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정반대입니다. 형님은 오히려 회사의 부정을 막으려다 희생되신 겁니다. 시옷 프로젝트는 사실 회사의 비자금 조성 프로젝트였습니다. 형님은 오랫동안 회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눈치채고 계셨고 마지막 순간에 그 부당함을 고발하려 했지만 오히려 회사 측의 압력에 의해 모든 것을 덮어쓰고 나가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셨죠. 그 대가로 퇴직금을 조금 더 받으신 게 전부입니다. 투기성 사업은 형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잃었음을 아내에게 숨기기 위해 박성준에게 부탁하신 거짓말입니다.
김 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진실의 전모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투자 실패로 인한 도박꾼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려다 희생된 희생양이었습니다. 박성준이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말은 남편이 자신 때문에 아내에게까지 회사 비리 연루자의 아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차라리 투자 실패자로 남기를 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박성준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노후를 위해 남편이 짊어졌던 고통의 무게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가 갈라지는 채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은 박성준 씨가 말한 배당금이 아닌? 김 부장은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돈은 저희 동료들이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형님이 퇴직한 후 저희는 형님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비자금 자료를 모두 백업해 두셨고 그것을 저희에게 넘겨주면서 이걸로 회사를 바로잡고 이로 인해 받는 모든 보상을 인숙이 노후자금으로 돌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는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 비리 자료를 통해 회사를 압박했고 그 결과 회사가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일부 보상금을 형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박성준 씨와 상의하여 매달 사모님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은 도박의 잔재가 아니라 형님의 정직함이 남긴 정의로운 노동의 대가입니다. 김 부장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발에 있었지만 잉크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남편이 나에게 전하는 결정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편지를 나에게 건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남편 이창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수가,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겠지. 미안하다. 너와 함께할 남은 시간을 이런 비밀로 채워서. 하지만 나는 우리 노후를 지키고 싶었다. 퇴직금이라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시작했다. 박성준에게는 내가 실패한 투자자라고 거짓말하고 너에게 매달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혹시라도 이 돈의 출처를 알게 되어 회사와 엮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이 돈을 받을 때 이창호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했구나라고만 생각해주면 좋겠다. 너의 모든 불안을 끝내주고 싶었다. 진정한 사랑은 떠난 후에 드러나는 법이라고 하더라.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라. 사랑한다. 편지의 내용은 나의 오해와 고통을 한 번에 해소했습니다. 남편은 도박꾼이 아니라 투사였으며 그 모든 비밀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내 눈에서는 후회와 감동, 그리고 미안함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는 남편의 진정한 사랑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이 남편을 의심했던 시간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김 부장과의 만남과 남편의 편지는 나에게 가해졌던 모든 오해의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내 남편은 비자금 조성이라는 거대한 부정에 맞서 싸운 가족의 명예와 노후를 지키려 했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나는 눈이 붓도록 울었지만 이제 내 눈물은 슬픔이 아닌 남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뒤늦은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박꾼으로 오해했었어.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원망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다치지 않게
이 더러운 세상의 그림자에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간 거였군요.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지키려 했군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몰라줘서. 나는 테이블 위에 남편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내 손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딸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비난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책임했다고 몰아세웠던 자신의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헌신에 대한 모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지수는 울면서 나의 손을 잡았고 모녀의 슬픔은 남편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딸 지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빠를 너무 쉽게 비난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그 큰 회사와 싸우면서 엄마랑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척 꿋꿋하게 견디셨을 텐데 저는 아빠를 무책임하다고 몰아세웠어요. 아빠의 그 깊은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서로 말하지 못했던 불안과 원망, 그리고 오해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클라이맥스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남편 이창호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진짜 사랑은 온전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이었죠. 이 돈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명예를 지킨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아내와 딸을 향한 조건 없는 헌신의 증표였습니다. 이 순간 나는 남편과의 40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아니,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박성준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박성준 씨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신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려다 당신의 명예까지 실추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후 박성준이 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의 눈빛에서 모든 오해가 풀렸음을 직감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편지가 놓여 있고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박성준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박성준에게 말했습니다. 박성준 씨,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 남편이 투기에 실패했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까? 박성준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창호 형님은 저에게 수없이 당부하셨습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괜찮으나 아내에게 회사 비자금과 관련된 어떠한 불똥도 튀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모님께서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게 되면 혹시라도 불안감에 회사와 맞서려 하실까봐 또는 그 돈을 거부하실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형님은 사모님께 도박의 잔재라도 좋으니 돈이라도 받아서 마음 편히 사시길 바라셨습니다. 그게 형님이 사모님께 남긴 마지막 배려이자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의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배려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완벽한 보호였습니다. 나는 박성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또다시 울컥합니다. 남편은 죽음의 순간까지 아내의 마음속 평화와 안전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나를 둘러싼 모든 긴장과 오해는 해소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내 노후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노후 자금은 이제 더 이상 의욕의 그림자가 아닌 남편의 깊은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킨 명예와 유산을 거부하는 것은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그 돈을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나는 베란다 난간에 서서 맑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내 옆에는 딸 지수가 다가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모녀는 이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딸 지수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아빠 마음 이해해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저희를 보호하려 했던 거겠죠. 아빠의 그 고독한 싸움이 결국 저희를 지켜줬네요. 엄마, 이 돈 아빠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세요. 저도 이제 아빠처럼 엄마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게요. 나는 지수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수야. 이젠 그럴 수 있을 것 같구나. 처음엔 이 돈이 무섭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따뜻해. 내 아빠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내 아빠는 떠난 후에도 나를 보살펴 주는구나.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만에 내 얼굴에 드리워진 근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남은 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넘어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노후의 기쁨을 누리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그 돈으로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즐거운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그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이제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이 지켜준 내 노후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당신의 사랑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문의 돈을 찾는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삶에 뒤늦게 배달된 한 남편의 마지막 러브레터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 2막은 남편의 숨겨진 약속과 함께 비로소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빈자리를 확인하는 대신 통장에 찍힌 노후자금이라는 네 글자 속에서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발견합니다. 정인숙,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책임감과 배려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불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남편이 남긴 숨겨진 약속은 단순한 돈을 넘어선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누군가의 깊은 사랑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정인숙 여사와 같은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